예, 다시 비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재난미디어센터를 연결할 예정인데 지금 오늘과 내일 고비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왜 고비인지, 어디에서 얼마나 장맛비가 내리는지 정리를 하고 전문가 인터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 기상전문기자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어떤 상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네, 먼저 레이더 영상을 보면서 현재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렇게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붉은색은 시간당 20mm 안팎, 보라색은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주로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전남 여수에는 1시간 동안 32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졌고요. 경북 포항과 경주에도 25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이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충청과 남부 지역 대부분엔 보시는 것처럼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남서쪽에서 이렇게 발달한 저기압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체전선이 위치한 가운데 저기압으로 인해서 비구름의 재료인 이 덥고 습한 남풍이 강하게 불어들며 강한 비구름들이 발달하고 있는 겁니다. 예, 현재 상황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준 것 같고, 자, 그런데 오늘부터 내일 아침까지 이제 고비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이 저기압은 앞으로 남부지방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기압이 지나면서 서쪽 지역부터 차차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내일 오전까지 충청과 남부 지역, 제주를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슈퍼컴퓨터 강수 예측을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충청권에 강한 비가 집중이 되겠고요. 충북에는 오늘 저녁까지, 호남은 오늘 밤까지 비가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지형효과가 더해지면서 다른 지역보다 강한 비가 예상이 되는데요. 시간당 최대 8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것이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 남부와 영남, 제주도에는 내일 새벽까지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많게는 250mm 이상, 충청 남부와 충북 중부, 제주 남부에는 최대 200mm 이상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남부에도 12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이번 비는 오늘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적된 비에 추가 피해가 없도록 끝까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장맛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폭염이 찾아올 전망인데요. 주말에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번 집중호우 피해 가운데 인명피해가 특히 컸던 사고 유형을 보면 크게 두 줄기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입니다. 14명이 숨졌습니다. 또 다른 줄기는 주로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산사태입니다. 2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걸로 그렇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석을 했고, 오늘은 이어서 산사태 부분을 마저 짚어보겠습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 전문위원인 장석환 대진대 교수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가 이제 오송 지하차도 부분을 다각도로 그렇습니다. 짚었고, 예. 사실 산사태까지 짚으려다가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오늘로 좀 연기를 했는데, 오늘 좀 산사태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예. 이번에 이제 경상북도 쪽에 이제 피해가 많았는데 예. 이번 산사태 피해 현황을 좀 보시면서 위원님께서 좀 가장 좀 집중해서 보셨던 부분이랄까, 좀 특이점이랄까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산사태가 이렇게 아주 크게 피해가 난 것은 첫 번째 원인은 많은 강우죠. 예. 적게는 400mm에서 정말 많은 지역은 한 800mm까지 왔는데요.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을 보면 1,300mm니까 한 800mm 왔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한 반 정도 온 거라고 보니까 그 정도면 이제 모든 집안이 다 약해져 있다. 흔히 말하면 완전히 포화 상태에서 물렁물렁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산사태의 그 메커니즘을 보면 물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산은 토피가 굉장히 얕습니다. 한 1m 내외 정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밑에는 이제 안반이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이 흙과 안반 사이에 물이 차게 되면 일종의 수막 현상 같이 미끄럼틀이 형성이 되니까 예. 마찰력이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끄러져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잠시 소강 상태에 있다가 요즘에는 특히 돌발 홍수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돌발 호우, 집중, 게릴라성
국지성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붙게 되면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 무게에 더 흙 무게, 물 무게가 얹혀져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양압력이라고 해서 약간 들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안방과의 수막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완전히 포화된 상태에서 또다시 집중호우, 특히 야간에 혹은 새벽에 왔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이제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왜 일어났는가 이런 것을 좀 살펴보면서 기존에 있었던 산사태 취약지구나 또 산사태 위험 지도라고 하는 산림청에서 발표 이 부분과 매칭이 되는가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두 예. 번째는 장마철의 산사태는 일반 산사태라기보다는 토성류에 가깝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토성류라고 하는 것은 이 많은 양의 물과 흙과 돌이 한꺼번에 밀물듯이 내려와서 반죽처럼 내려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산사태 중에서도 이 토성류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물처럼 오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빠른 속도고 그 물길을 따라오면서 이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부분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똑같은 산사태가 나도 같은 줄기라도 옆 동네는 산사태를 맞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데는 산사태가 안 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토성류의 방향, 크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하나는 과연 이 지역에 최근에 개발 이력이 있었는지, 즉 인공 절개 상태라든지 최근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경치 좋은 곳에 뭐 펜션이나 뭐 전원주택 단지 이런 것들을 개발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자연 사면에 있는 그 사면의 각도보다도 급해지는 경사들을 많이 만들게 되거든요. 예. 도로를 하게 되면 성토를 하고 절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깎아내려야 생기고 되니까. 예. 이렇게 비스듬한 것을 반 모양, 계단식 반 모양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지금 산사태 난 지역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한 세 가지 정도를 주로 주안점을 보면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부분, 안 그래도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산사태 위험 지도라든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그 지정된 곳 가운데 예. 이번에 그 인명 피해가 난 곳들이 대부분이 예. 그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아니었다는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 경북 지역에서 산사태 발생 10곳 가운데 한 곳만 기존의 그 산사태 취약 지역, 취약 지구로 지정됐고 나머지는 미지정된 곳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삼갈인데요. 예, 저기도 이번에 이제 피해가 있던 곳인데 저기는 지정이 돼 있던 곳이지만 나머지는 산사태 취약 지구로 지정이 안 돼 있던 곳이라서 예.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예, 이 부분도 좀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게 이제 틀렸다 그러면 두 가지죠. 산사태 그 취약지구를 개발하고 그것을 평가했던 산림청에서 개발한 산사태 취약지구에 대한 그 평가 시스템이 조금 잘못된 경우가 생겼을 수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최근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발 이력이 많았던 것, 즉 산지가 많이 변형이 됐다든지 그런 주변에서 그것의 원인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유발이 됐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사태 취약지구, 산사태 위험 지도 이런 것들은 산림청에서 개발해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자세하게 우리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쳐다본다면 지금의 현재 인공적인 개발, 인공 절취면, 인공 사면 이런 것들은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평가하는 항목의 변수에 들어있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보다 좀 정도를 좀 높여야 될 뿐만이 아니고 산사태라고 하는 것은 이 A라고 하는 산이 취약지구라고 할지라도 그 아래쪽에 이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 건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토성류가 여름철에 같은 경우 장마철 같은 경우는 물과 함께 같이 떠내려오는 이 거대한 이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지역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겠는가. 우면산 산사태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서초동의 그 아파트 쪽으로 갈지 아니면 뭐 예술의 전당 쪽으로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산사태의 위험 지도나
그다음에 지금 취약지구 이런 부분의 산사산림청의 평가 시스템은 조금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 지금 말씀드린 중에 이제 행안부에서도 예. 급경사지 위험지구 또 여러 가지 이 산사태라는 말은 쓰지는 않지만 산사태 위험지구에 관련된 그런 재해 위험지구를 선정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공개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물론 예. 그것도 이제 그 부분에 의해서 그래서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하천재해 지역도 있고 산사태 그러니까 급경사지의 지역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바로 산사태인데요. 그래서 뭐 급경사지는 뭐 도심 내에 이제 축대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는 또 국토교통부 산하의 지자체 관할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산사태 유발 조건이라든지 산사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평가를 해야지만이 평가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산림청은 산림청 나름대로의 평가만 하고 지금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는 급경사지 평가는 급경사지 평가대로 하고 도로시설물이라든지 또 새로운 개발 이력이나 이런 것들은 지자체라든지 이런 것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통합 조정돼서 이것들 전체적으로 같이 평가해야 되는 시스템이 반드시 개발이 될 필요가 그 있습니다. 데이터를 좀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필요성은 없습니까?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걸 반드시 한다면 있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그 주체는? 그것도 이제 명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좀 따져야 되는데요. 예. 산림청에서는 산지에 관련된 부분을 관리하는 관리 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재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는 여러 가지 뭐 가뭄도 있고 홍수도 있고 그중에서 급경사지 재해라고 해서 산사태와 축대 무너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산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재해를 종합하는 것은 산림청이 가장 많이 부담을 하고 있고 관리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지금 재해 위험 지구라든지 그다음에 산지 취약지구, 산사태 취약지구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시군의 자료 그다음에 행안부의 자료 이런 것들을 다 통폐합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주로 이런 부분들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그 인공절치면,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은 뭐 산을 깎아서 개발했다라든가 그런 인공절치면 같은 것이 이번 산사태의 어떤 요인이 되었는가는 이제 좀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면 될 일이고 조사를 해야 예.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인공절치면이 산사태 위험 지역을 선정하고 지정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 변수나 요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게 계산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행안부 자료에도 네. 그 부분은 계산이 좀 안 됩니까? 아니요. 행안부 자료는 이제 급경사지 그다음에 재해 위험 지구는 그 과거에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축대가 무너진 지역이라든지 또 이제 행안부는 이 지자체 공무원들이 대부분 그 지역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위험하다 하는 정도 즉 거기에 방문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탐문을 통해서 지정을 하고 또 그 중에서도 산사태 위험지구에 관련된 부분을 또 자료를 또 그 부분을 또 참고해서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또 각 지역마다 산사태 위험지구 급경사지 위험지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네. 지역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전체 산에 관련된 산사태는 이제 책임 관리 관청은 이제 산림청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연동을 가지고 시군에서 재해 담당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통합적으로 그 부분을 가져다가 평가를 하는 것은 산림청에서 하고 그 자료를 시군에 행안부에 넘겨줘서 또 시군에서 그걸 관리를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그 이번에 그 산사태가 난 곳 가운데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성리 여기가 이제 사망자가 5명이 난 곳인데 예. 여기를 좀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 부분 뭐 어떻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 위에서 보면 이제 제 맨 위에 빨간색 그 꼭지점 부분이 이제 산사태 발생 시점이거든요. 맨 상단 예, 말씀하시는 상단에. 거죠? 예. 저기가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저기가 경사가 한 45도 정도. 보통의 산사태가 나지 않는 자연적인 산의 형태는 30도 이하. 우리 그걸 안식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산사태가 일어나는 발생 시점은 그거보다 더 높은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왔을 때 이미 젖어져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릴 때 시발점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처럼 포화도가 높은 굉장히 포화가 돼 있고 굉장히 지반이 약해져 있으면 시발점에서부터 세굴과 물과 함께 계속 내려오면서
그 중력에 의해서 점점 범위도 커지고 예, 많은 그러겠죠. 양의 것들이 내려오거든요. 예. 그래서 저 위쪽 꼭지점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경사가 좀 그 가파른 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저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기에다 사방댐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초기에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사방댐이라는 게 뭔지도 좀 설명이 잠깐 필요할 것 같은데. 사방댐은 산사태를 막기 위한 산속에 설치되어 있는 주로 이제 골짜기죠. 물골에 의해서 상류에 설치되어 있는 일종의 보 같은 형태로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사방댐이라고 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인데 저기에서부터 지금 토석류가 흘러내려서 마을까지가 한 586m 정도. 저것은 이제 지도상에서 거리를 재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정도의 상태로 계속 물이 흘러내려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마을에서 상당히 있고 저 최종적으로 저 한 900m까지 저 토석류가 밀려 내려왔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 중간의 부분들은 또 중간에 이제 산지 같은 데는 소하천 개울 같은 소하천들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아직도 개수가 안 돼 있고 대부분 소하천이 여름철 외에는 물이 잘 흐르지 않지만 그것은 하천의 역할도 하고 저런 소석류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개울에 있는 형태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수라든지 개수가 됐었다면 조금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는데요. 예. 어쨌든 저런 형태의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의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나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모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시간과 예산이 들어야 될 부분이지만 가령 사방댐을 설치하려면 또 뭐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오늘 산림청에서 산사태 대책을 발표한 게 있는데 이거 보고 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네. 첫 번째 보면은 이제 과학적 예보 경보 체계를 운용하겠다. 주민 강제 대피 명령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산사태 취약 지역 관리 대상을 지금보다 더 넓히겠다. 이러는 예.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거 중에서 두 번째 것, 그러니까 강제 대피 명령 제도라는 게 어떻게 시행을 한다는 건지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게 지금 실효성이 이제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하천의 경우 지금 예. 홍수 예경보가 있지 않습니까? 홍수 주의보가 있고 홍수 경보와 같은 시스템을 하겠다 이런 거죠. 예. 지금 이제 홍수 경보는 그 하천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나 거기 하천 내에 있는 그 홍수터 내에 있는 뭐 주민이 있거나 그다음에 시설물이 있으면 그것을 강제로 대피시키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산사태도 산사태 경보 시스템을 하게 된다면 그 주변에 있는 그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강제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건데 좀 문제는 법을 바꿔야 되는 사안입니까? 그렇죠. 아, 그 예. 부분은 이제 거기에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필요한데 문제는 그러면 예보가 좀 더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지금처럼 전혀 아닌 곳에 예보를 해서 그럼 나중에 양치기 소년처럼 그렇게 되면 사람들하고 교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은 나중에 안 되니까 예보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오늘 발표한 것 중에 상당히 제가 좀 주의 깊게 본 것이 예. 이 과학적 예보 경보 체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연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 그리고 토양 함수량을 고려하겠다 이런 거. 그럼 자연적인 요인과 토양 함수량은 이미 고려돼 있는 상태고 그렇겠죠. 지금 사회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개발 이력이라든지 지금 개발된 어떤 지금의 최신의 어떤 그런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겠다. 이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예경보 체제를 좀 더 과학적으로 그리고 좀 더 정도를 높이겠다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어떤 있습니다.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근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개발 이력 쪽으로 초점이 좀 모아지는 느낌도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산사태가 매년 사실 이렇게 사상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예. 근본적으로는 그 비탈면에 건축 허가를 내주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러니까 네. 그 비탈면에 건축 허가를 아예 내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개인의 사유재산을 뭐 과도하게 침해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걸 뭐 전혀 안 내주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대신 이제 우리나라 자연재해 대책법에 보면 10,000제곱미터 이상을 개발을 할 때는 재해 영향 평가라고 하는 영향제도를 도입해서 이 개발을 하더라도 재해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는 조치를 한 다음에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자, 문제는 만약에 내가 한 10만 제곱미터를 개발을 하고 싶으면 그런 재해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하지만 소규모가 문제죠. 소규모 만 이하로 10번을 개발하면 그건 전혀 받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 제가 지금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 개발 이력과 그 주변의 최근의 개발 이력들에 관련된 부분이 산사태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걸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따라서 연접해서 개발을 했거나 최근에 개발했던 지역과 같은 부분 비슷한 지역에서 개발을 한 경우는 기개발된 면적까지를 포함해서 개발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매번 작은 규모를 적법하지만 일종의 작은 것을 편법으로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조금씩 흔히 하는 말로 아주 조금씩 갉아먹는 형태로 전체를 개발하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는 것은 예. 굉장히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또 다 됐네요. 오늘 산사태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짚어봤는데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장석환 대진대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오늘부터 내일 아침까지가 고비라고 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